딸 서연이가 아빠 집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내 심장은 늘 조마조마했다. 12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서연이는 아빠와 주말마다 이틀씩 함께 보냈다. 이혼한 지 3년. 나는 낡은 빌라 월세방에서 밤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낮에는 청소 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전 남편 박성철 씨는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왔지만 그 돈만으로는 서연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사교육은커녕 그 흔한 치킨 한 번 마음 편히 사주기 어려웠다. 엄마, 나 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둘러 달려갔다. 서연이가 잔뜩 풀 죽은 얼굴로 서 있었다. 아빠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아이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억지로 미소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더 안쓰러웠다. 왔어? 아빠랑 잘 지냈어? 괜히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예전에는 아빠 집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하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아빠 집에 다녀오면 말이 없어졌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도 아무 일 없었어라는 대답뿐이었다. 그게 내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밤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무너졌다. 해열제를 먹이고 밤새 간호했지만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국 박성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철 씨, 서연이가 아빠 집에서 온 뒤로 계속 아파요.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만에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프다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감기겠지 뭐. 감기인지 아닌지 병원에 가봐야죠. 열이 40도 가까이 돼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해열제 먹이고 좀 더 지켜봐.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바빠도 서연이 아픈데 병원은 같이 가봐야죠. 내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박성철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니, 주말 내내 나랑 있었으면 됐잖아. 이제 내 차례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주는데 뭘 자꾸 귀찮게 해. 기가 막혔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태도라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됐어. 나중에 이야기해.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서연이는 아빠 집에서 대체 뭘 먹고 어떻게 지냈기에 오자마자 이렇게 아픈 걸까? 결국 혼자 서연이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심한 감기 몸살이라고 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힘없이 말했다. 엄마, 나 아빠 집에 가면 밥이 맛없어. 응? 아빠가 뭐 사줬는데? 그냥 시리얼이나 편의점 음식 같은 거. 아빠는 맨날 핸드폰만 보고 아니면 아줌마랑 나가고. 아줌마? 순간 머리가 띵했다. 박성철 씨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긴 건 알고 있었지만 서연이 앞에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걸까? 아줌마? 누구 아줌마? 아빠 친구 아줌마. 예쁜 아줌마. 아빠가 아줌마랑 나가면서 나보고 혼자 놀고 있으라고 했어. 혼자? 서연이 혼자 집에 있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참 있다가 왔어. 배고팠는데 아빠가 시리얼 먹으라고 했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랬어.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내 귀에 박혔다. 혼자 배고프게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으며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에게 이럴 수 있지? 양육비를 받아서 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그 돈은 서연이를 위해 쓰라고 주는 돈인데.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양육비 문제든 양육권 문제든 박성철 씨의 무책임한 태도든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했다. 서연이가 아빠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고 필요하다면 아동상담을 통해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서연이와 조심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아빠 집에 가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스웨체노 아빠가 핸드폰만 보거나 아줌마랑 놀러 다니는 것, 혼자 집에 남겨졌던 것, 필요한 학용품이나 옷을 사달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 그리고 아빠가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것까지.
서연이의 작은 일기장에는 아빠 집에 다녀온 날이면 늘 힘없고 슬픈 표정의 자기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시리얼 그림 옆에는 맛없어라고 작게 쓰여 있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면서 정작 아이에게는 최소한의 관심과 보살핌조차 주지 않았다니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여성 변호사였다. 내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건 명백한 아동방임이자 경제적 학대입니다.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에게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과 함께 양육비 소급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죠. 변호사의 말에 힘을 얻었다. 증거 수집이 관건이었다. 서연이의 일기장, 성철 씨와의 메시지 기록, 양육비를 보냈다는 통보만 있을 뿐 아이의 상태를 묻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던 아줌마의 존재. 성철 씨의 SNS 계정을 찾아봤다. 이혼 후 친구 관계를 다 끊고 살아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예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에게 부탁해서 몰래 볼 수 있었다. 충격적이었다. 성철 씨의 SNS는 온통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비싼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셀카, 명품 쇼핑백 사진,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서연이가 말했던 예쁜 아줌마, 최유진 씨가 있었다. 둘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도 있었다. 서연이가 아빠 집에서 시리얼을 먹고 혼자 방치되었던 그 시간, 성철 씨는 새 여자친구와 비싼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양육비 입금 날짜 이후 성철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SNS 사진들만 봐도 충분했다. 그는 서연이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자신과 최유진 씨의 유흥과 데이트 비용으로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는 SNS 사진과 서연이의 아동 상담 진술, 아동보호 전문기관서 진행, 그리고 서연이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추가로 성철 씨와 최유진 씨에게서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다. 성철 씨, 양육비 서연이한테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아요? 서연이가 아빠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혼자 있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질문에 성철 씨는 역시나 발끈했다. 아니,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없는 말까지 지어내네.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면 됐지 뭘 더 바라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줄 알아? 돈이 없긴요. SNS 보니까 최유진 씨랑 아주 잘 다니던데요. 서연이한테 쓸 돈으로 데이트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말에 성철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가 내 돈으로 뭘 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그 돈은 당신 돈이 아니라 서연이 양육비예요. 시끄러워. 또다시 전화를 끊어버렸다. 후회가 밀려왔다. 괜히 건드려서 증거를 더 확보하지 못했나 싶었다. 그런데 며칠 뒤 최유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김지영 씨 되시죠? 성철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왜 자꾸 성철 씨 힘들게 하세요? 이혼했으면 각자 알아서 살아야죠. 기가 막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답장했다. 박성철 씨가 힘들다고요? 제 딸 서연이는 아빠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혼자 방치됐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 봐요? 서연이. 그 애는 성철 씨가 양육비도 다 보내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괜히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필요한 걸 다 해줘요? 양육비 받아서 최유진 씨 학비 대주고 데이트 비용으로 다 쓰는 주제에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자 최유진 씨는 당황한 듯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자마자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제가 학비를 지원받았다고요? 성철 씨가 김지영 씨한테 그런 말까지 했어요? 최유진 씨의 말에 나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다. 아, 진짜였구나. 양육비를 받아서 최유진 씨 학비까지 대주고 있었구나.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성철 씨한테 들은 게 아니라 최유진 씨가 예전에 성철 씨랑 통화할 때 얼핏 들었어요. 양육비 받으면 등록금 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보네요. 일부러 떠보듯이 말했다. 최유진 씨는 내 말에 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에요. 김지영 씨가 잘못 들은 거예요. 성철 씨는 저한테 학비 지원 같은 거 안 해줘요. 그냥 생활비 조금 보태준다고 한 적은 있지만 그건 양육비랑 상관없어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는 최유진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생활비요? 양육비 받아서 생활비 보태줬다는 소리 같은데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제 딸한테 써야 할 돈으로 박성철 씨랑 최유진 씨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요. 덕분에 좋은 증거 확보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와 함께 작은 승리감 때문이었다. 이제 박성철 씨의 거짓말과 양육비 유용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 증거가 생겼다. 변호사는 최유진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이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양육비가 아이에게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니까요. 이제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서연이가 겪은 고통이 이렇게 명확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슬펐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박성철 씨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나를 악의적인 여자로 몰아가려 했다. 내가 서연이를 학대하도록 부추겼다거나 돈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식이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화가 치밀었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서연이는 혹시 법정에 가야 하냐며 불안해했다. 나는 서연이를 안심시켰다. 내 잘못이 아니고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라고. 아동 상담 전문가가 서연이의 진술을 대신 해줄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마침내 재판날. 법정은 딱딱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였다. 박성철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최유진 씨도 와 있었다. 둘 다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서연이의 아동상담 진술서, 일기장, 성철 씨와의 메시지 기록, 그리고 최유진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아동상담 전문가는 서연이가 아빠 집에서 겪었던 방임과 소홀함에 대해 담담하게 증언했다. 서연이가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감, 그리고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 성철 씨 측 변호사는 서연이의 진술이 엄마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동상담 전문가는 아이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심리 상태를 볼 때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유진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통화 녹음 내용은 자신의 말이 와전된 것이며 성철 씨에게서 학비 지원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통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고 그녀의 목소리와 당황하는 기색을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그리고 성철 씨의 카드 사용 내역 중 최유진 씨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의 고액 결제 내역을 제시했다. 이 부분은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이야기 전개를 위해 극적으로 설정. 최유진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성철 씨의 SNS 사진들이었다. 변호사는 서연이가 아빠 집에서 혼자 있었던 날짜와 시간에 성철 씨가 최유진 씨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날짜, 이 시간에 따님 박서연 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철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양육비는 따님을 위해 지급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본인의 유흥을 즐기고 새 여자친구의 생활비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따님은 아빠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 방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정안은 숙연해졌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서연이가 겪었던 고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성철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유진 씨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성철 씨 측 변호사는 마지막이 양육비 사용처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아동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후였다.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을 통해 성철 씨의 무책임한 양육 태도와 양육비 유용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듯했다. 며칠 후 재판 결과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김지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본 재판부는 피고 박성철이 자녀 박서연 양에 대한 양육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고 지급받은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방임 및 경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에 따라 피고 박성철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고 자녀 박서연 양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 김지영을 지정합니다. 양육권 박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서연이가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성철 씨는 옆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다. 최유진 씨는 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지만 성철 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어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이어졌다. 피고 박성철은 원고 김지영에게 과거 지급된 양육비 중 일부 유용분에 대한 소급분 금 5억 및 자녀 박서연 양과 원고 김지영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5억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합니다. 꽤 큰 금액이었다. 양육비 소급분과 위자료까지. 성철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그를 제지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눈빛이 두렵지 않았다. 그저 한심하고 가여울 뿐이었다.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섰다. 변호사가 수고했다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셨어요. 서연이도 이제 엄마 품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부둥켜 안았다. 우리 딸, 우리 손녀,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어머니 품에 안겨 나는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를 만났다. 서연이는 재판 결과를 듣고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제 아빠 집에 안 가도 돼? 응, 이제 안 가도 돼. 서연이는 이제 계속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내 품에 안겨 파르르 떨렸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양육비 소송에서 이겼고 양육권도 완전히 가져왔지만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살림은 빠듯했고 나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바로 서연이의 표정이었다. 아빠 집에 다녀온 후 늘 어두웠던 서연이의 얼굴에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고 친구들과 전화통화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 아빠 집에서 있었던 힘든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씩 이야기했다. 아빠가 사준 맛없는 시리얼, 혼자 있었던 시간, 아줌마와 아빠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에게는 무관심했던 아빠의 뒷모습.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엄마가 옆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았다. 가끔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담담하게 아빠는 이제 아줌마랑 살아야지라고 말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아빠는 이미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그만큼 아빠에게서 받은 상처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박성철 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양육비를 유용하고 아이를 방임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의 SNS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